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 있어. 환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야. 환매. 동그라미 환매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 환매라는 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사면서 다시 팔기로. 그게 환매야. 다시 한번. 환매는 사면서 다시 팔기로 하는 거야. 요거하고 굉장히 어려운 구분이 뭐냐면 해제야. 해제. 나중에 환매와 해제는 좀 달라. 해제는 뭐야? 그 계약을 취소시키는 거야. 아, 뭐가 다르냐? 무식한 사람들. 그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갑이 을에게 팔았어. 그랬다 환매한다는 건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지. 계약 해제도 어때? 갔다가 취소시켜서 원상복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환매와 해제는 완전 다르지만 법률적 효과는 다르지만 경제적 최후 실질은 비슷하지. 좀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경제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 보통 어떤 걸까요? 해제는 10,000원 갔다가 다시 10,000원 오는 거야. 환매는 10,000원 갔다 11,000원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환매는 재매매랑 성격이 비슷하다고. 우리가 세법학에 필요한 법률 용어는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전부 다 설명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 정도 법률 용어까지는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좋아. 환매 차익이 발생할 때 환매 차익.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세법 조문이 1호부터 11호까지 있잖아.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만 해당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과세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 조세, 회피, 행위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법을 만든 거야. 금융기관과 사전에 약정하고 내가 채권을 이해하시겠죠? 금융기관이 사주고 다시 파는 거야. 그러면 그 차익은 사실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유사하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법에 꽂아 놓은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꽂아 놓은 거야. 그래서 그 환매 차익 가운데 박스 한번 볼게요. 환매 차익 가운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이나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면 되는 거야. 대신에 이자의 특성이 뭐냐면 이자율이 정해져 있다고. 이자들은. 그러니까 환매 차익은 금융기관과의 거래해야 되고 사전 약정 이자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매 차익인데 이런 건 아니야. 내가 다시 사줄게. 그 당시 시장 이자율에 따라. 이해하시겠어요? 그 당시 시장 이자율에 따라 이자 계산해주고 사줄게. 이거는 환매 차익이 아니야. 사전에 약정된 이자만 가지고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게 환매 차익이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갑이 있어요. 을이 있어. 갑이 부동산이 있어. 얘가 얘한테 10억에 팔아. 그리고 환매 약정을 했어. 다시 11억에 사오기로. 그럼 을은 1억에 차익이 생긴 거죠? 왜 10억에 샀다가 11억에 팔기로 처음부터 사전에 약정이 다 돼 있잖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 1억은 어떤 소득이냐라는 거예요. 이 1억은 둘 중 하나겠죠? 이자, 방금 배운. 아니면 양도소득이겠지. 자, 이자다. 이자소득이다. 자, 양도소득이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방금 읽은 거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박스. 환매 차익 가운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이나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어야지 이자라는 거죠. 이건 부동산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자는 채권이나 증권만 되는 거예요. 채권, 증권. 이해하셨죠? 금전 사용했다는 대가. 이게 현실적으로 돈 빌려주고 돈 받은 거랑 똑같은 거지, 경제적으로. 하지만 법률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도 차익에 불과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2번 엔화수합 사건. 이게 세법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좀 어려워. 오늘부터 좀 어렵죠, 어제보다. 그렇죠? 근데 하는 얘기는 결국은 다 비슷해. 여러분이 어려운 이유는 거래를 잘 몰라서요. 첫 번째.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때문에. 세법학은 세상이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해본 사람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실제로. 그렇지만 시험을 더 잘 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최소한의 암기가 필요한데 또 그런 것도 안 하시고 수험생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잘해요, 보통. 더. 몰라도 더 잘한다는 얘기 알아요? 몰라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을 또 기계적으로 잘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신한은행 이런 데서 이제 개발한 상품이었어, 실제.
1,000원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N화 100N으로 바꿔주는 거야. 100N으로. 자, 원래는 이자가 있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1년 후에 이 100N을 이자 없다고 가정해볼게. 이자 그냥 100N으로 주는 거야. 근데 미리 선물 환율로 지정되어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선물 환율이라는 게 미리 픽스 되어 있어. 픽스. 그래서 이때는 10배였잖아요. 이때 11배 주기로 한 거야. 그래서 나는 1,100원 받아오는 거야. 이런 상품이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과세관청은 이거 과세하겠다고 들어간 거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한 가지 알려줄게. 선물한 자체에서 생기는 이익은 원래 과세하지 않아. 환차익 과세 안 한다고 그랬지. 내가 달러 사고 있어서 달러, 엔화 차익 이런 거 과세 안 해. 이해하시겠죠? 이자는 법에 과세하게 돼 있어. 과세관청은 이거 엔화 수합이라고 하거든. 이거는 엔화 수합. 이거 이자 소득으로 과세해야 된다고 본 거야. 이자 소득으로. 근데 납세자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면 안 된다고 본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자, 왜 그러냐? 과세관청의 입장은 그리고 납세자 입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 얘는 계약이 하나라. 얘는 계약이 둘이다. 이렇게 본 거야. 이게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면 이자랑 똑같지. 하나의 계약. 1,000원 넣고 1,100원 받아오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면. 하지만 뭐라고 보면 이게 별개의 계약이다. 두 개의 계약이다. 라고 보면 여기서는 분명히 선물한 차익이고 여기 이자가 없잖아. 두 개의 계약이면 두 개 과세할 수 없는 거잖아.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단어 결국 뭐에 대한 쟁점이야? 뭐? 조세회피? 그래 뭐 근데 그렇게 하면 다 조세회피가 아닌 게 별로 없지. 조세회피는 맞는데 조금 더 이걸 하나의 단어로 딱 들었을 때 계약을 하나로 볼 거냐,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볼 거냐, 실질적으로 두 개의 계약으로 볼 거냐 이거지. 대법원은 여기 손들어. 여기. 두 개의 계약이 별개의 계약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게 다 계약이 따로따로 있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나 그냥 얘기 다 과세하는 거랑 똑같다. 환차익 다 과세하는 거 똑같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과세 환차익 또 빡치겠죠? 열이 안 받을 수가 없어. 이게 말이 되냐? 아무리 열거주의라고 하지만 이거 조세회행위 한 건데 그렇잖아요. 실질과세 적용해서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우리 친구가 조세회행위라고 말한 거 잘못된 게 아니야. 조세회행위를 했기 때문에 실질과세로 적용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 더 메인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계약이냐 두 개의 계약이냐 요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조문이 없어서 과세를 못했던 거예요. 별개의 계약으로 보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과세관청은 만들어낸 거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엔화수합 사건. 과세관청은 결국은 이게 조문이 없으니까 이런 주장도 한 거야. 거기 파란색 보니까 선물한 거래차익이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과 유사하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렇지만 쓸데없는 주장이죠. 왜냐하면 쟤는 채권 증권이 아니잖아. 선물하니. 채권 증권과 화폐는 다르기 때문에 유사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냈고 더 중요한 건 실질 과세예요. 그래서 거기 오른쪽 가보니까 맨 아래 두 번째 대법 판례 있는 거 위에 소득의 성격이나 담세력을 기준으로만 정하는 것이 되어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그래서 과세 못한다는 거야. 돈 벌었다고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법에 열거되어 있어야 되는데 열거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과세하냐 이렇게 나온 거죠. 빡친 거야.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나온 게 파생결합상품 과세가 나온 거야. 파생결합상품. 자, 앞에 조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겠지만 2-24페이지 13호 가보겠습니다. 13호 1호부터 2-24페이지에 1호부터 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즉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되는 방법도 대통령령에 정해놓은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결합되는 방법에 따라 결합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게 엔화수합이야.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27페이지.
그래서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와 파생 상품이 결합. 그리고 대통령령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거. 이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거죠. 그럼 과세는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과세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 여기에 이자가 붙어서 101N이 될 수 있잖아. 101N 곱하기 1100원 한 값이 나올 수 있잖아. 전부 다가 이자로 과세된다는 거야. 하나로 봐서. 이해하시겠죠? 여기다 추가 하나만 설명해 줄게. 이러니까 사람들은 또 어떤 짓도 했는 줄 알아? 신한은행과 시티은행이 만납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서는 애나 예금만 계약하고 시티은행 가가지고 선물한 계약만 딱 치워놓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하나의 은행에서는 예금 이자 계약만 해놓고 여기에서는 한 거야. 시티은행 고객은 신한에 던져주고 여기를 신한 고객은 여기 던져준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들이 잠깐 1년 동안 또 피했어. 그리고 나서 국세청이 과세하려고 또 법을 바꾼 거야.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대통령에 보면 그런 게 있다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해도 하나의 실질적인 상품을 운영된다. 라고 하면 또 되는 거야. 이게 계속 소유권 외양간 고치듯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열거주의, 조세 법률주의는 한계가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나마 그 구멍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사한 소득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유사한 소득이 한계가 되게 많아요. 똑같아야 돼. 앞에 거랑. 명칭만 다른 수준이어야 돼. 그래서 굉장히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법관들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해.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떨어지는 거 정말 싫어해. 그래서 여러분들 판결이 되게 우리 상식에 안 맞는 판결 되게 많잖아. 그게 왜냐하면 앞에랑 똑같이 해야 돼. 앞에랑 똑같이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게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